원래 선생님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 저 선이 내 노트북하고 안 맞아가지고 화면을 띄워줄 수가 없어. 원래 화면을 띄워놓고 내가 문제를 풀어주려고 했거든. 오늘만 이 종이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는 모의고사랑 학교에서 이제 출제되는 그 난이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 문제 끝까지 천천히 다 읽고 푸시죠. 무조건 문제 푸실 때 내가 아는 단어 있다고 해가지고 잠깐 요거 내가 아는 단어네? 그래서 아는 단어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바로 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신 다음에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음 글에 해당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지금 키워드로서 뭐가 등장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푸실 때 무슨 관점으로 하셔가지고 푸셨나요? 1번. 1번 무슨 관점? 자, 시간적 관점이죠. 시간적 관점인 걸 우리가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어? 얘들아. 자, 혹시 시간적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시간적 관점인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지? 얘는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 배경이나 또는 시간적 맥락 또는 시대적 맥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게 시간적 관점이었지. 근데 이러한 시간적 관점을 탐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탐구 방법이 시간적 관점의 탐구 방법. 자, 우리가 역사를 하려면 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얘들아? 사료. 탐구 방법은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지금 이 독도에 대해서 자꾸 일본이 누구 땅이래? 자기네 땅이래. 자,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삼국 사기라던가 팔도 총도 같은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사회 현상이나 사건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대. 얘네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왜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2번. 특정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을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대. 무슨 관점? 사회적 관점. 자,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공한대요. 도덕적 가치, 방향 요런 거 나왔으니 무슨 관점? 맞아요.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찾는데요. 이거 무슨 관점일까요? 맞아요. 윤리적 관점. 얘도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를 인지하는지 탐색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관점이고, 마지막 5번은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본대. 그럼 무슨 관점? 거기 통합적으로 살펴보니까 통합적 관점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번은 이제 답이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관점 A가 필요한 배경 및 이유로 적절한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래. 그럼 이 A가 무슨 관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앞에 보면은 시간적, 사회적, 윤리적, 공간적 관점을 어떻게 바라본대요? 종합적으로 살펴본대. 그럼 무슨 관점 A는? 맞아요. 통합적 관점. 그래서 통합적 관점과 관련된 이제
적절한 진술을 보기 위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어. 사회 구조적 대체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관점일까요?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제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되면 답은 3, 4, 5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다음 니은. 하나의 사회 현상에도 여러 분야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답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답이 되니까 5번 또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디귿.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답이에요? 답이에요? 자, 우리 지금 이 2번의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하다라고 해? 통합적 관점이 글씨가 칠판을 보고 쓰지 않으니 자,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해요? 우리 배울 때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고 했어? 단순히 하나의 개체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다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다양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 사회에 대한 무슨 걸 길러요?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기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고 자, 니을이 답이 아닌 이유는 다양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문제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나요? 이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해봐도 단순화시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돼요. 자, 다음 3번. 다음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 각 관점에 따른 활동 내용으로 적절한 거를 보기 위해서 고르래. 거기 보면은 뭐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시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별 합계 출산율 비교하기가 시간적 관점과 맞은 걸까요?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관점? 맞아요. 공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제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니은 공간적 관점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대적 배경을 분석한대. 얘는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그러니까 니은도 답이 아니게 되겠죠. 자, 사회적 관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조사하기. 얘는 맞게 되겠죠. 왜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했어? 사회 제도나 법에 기반을 두고 바로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했었죠. 자, 윤리적 관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탐구한다. 에도 답이 되게 됩니다. 윤리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에 뭐를 제공을 해요? 바로 도덕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해결 방안과 방향을 모색을 해주기 때문에 니을도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그럼 지금 이 보기에서 보여지는 사상가는 누굴까? 이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사상가가 갑자기 나오면 조용해져가지고 자, 일단은 이 4번에 보이는 지금 사상가는 쭉 읽어보면 앞에 뭐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쾌락을 준다라고 하면서 뒤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건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래. 그러면 이걸 주장했던 학파가 하나 있죠.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가 참된 쾌락이라고 했던 학파. 무슨 학파일까요? 무슨 학파야? 에피쿠로스. 자, 그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거 있지, 얘들아. 지금 몸의 고통이나
마음에 혼란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참된 쾌락이라고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주장했던 건 바로 무슨 삶을 추구를 해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삶을 추구를 하죠. 아타락시아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평정심? 그래서 요걸 추구를 했었죠. 자, 그럼 에피쿠로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일단 이 에피쿠로스가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이건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중요하게 쾌락이라고 하는 걸 선이라고 봤지. 기억나요? 자, 근데 이 쾌락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그리고 정신적이고 질적인 쾌락이 존재한다면 에피쿠로스는 1번을 선택을 할까요? 1번을 선택을 할까요? 1번, 2번. 2번. 정신적이고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지금 1번에서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종교적 절대자인 신의 뜻에 따라 성실히 따라야 된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종교적 절대자인 신의 뜻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자, 신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했던 사회가 있죠. 언제예요? 중세. 자, 그럼 중세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어요? 2명. 아퀴나스. 자, 그리고 또 아로 시작해. 아우구스티누스. 자, 요렇게 2명의 이제 중세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2번은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3번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는 틀린 답일까요? 맞는 답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 4번에 답을 주로 몇 번을 선택을 하셨죠? 몇 번 했어? 자, 다니 몇 번 했어요? 3번? 3번. 하늘이 4번. 자, 당연히 3, 4, 5 중에 답이 있겠죠? 답은 3번이에요.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욕구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다라고 했잖아. 이게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서 얘네가 뭐를 주장을 하냐면 크게 이 쾌락을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 그리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쾌락 이렇게 크게 욕구를 분별을 했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의식주 있죠? 의식주와 잠자는 거. 이 수면 욕구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거야. 그러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뭘까? 성욕.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아.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건 부,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이야.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부, 명예, 권력 안 중요하다. 그래서 절제 또한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쾌락을 제거해야 된대. 요거 어딜까? 어느 학파가 요 이성이라고 하는 걸 발휘를 해서 모든 쾌락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봤을까?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가 바로 주장했던 문구입니다. 자, 5번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거 어딜까? 자, 여기도 일단은 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약간 느낌이 동양 쪽에 그 도가 쪽 같긴 한데 앞에 모든 욕구를 제거한다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스토아파예요.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거. 교재에는 교과서에는 이러한 말이 안 등장하죠.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 이게 약간 윤리 개념이 더 생활과 윤리나 윤사 개념이 더 덧붙여져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다 4번의 답은 3번이 되게 되겠죠. 자, 5번. 요거는 문제가 그래도 조금 쉽다. 그치? 자,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실현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여러분 이거 답 몇 번으로 하셨나요? 자, 일단 거기 박스 안에 내용을 보면은 주거, 소득, 고용, 수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조건에 따르는 거고 뒤에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요인에 의해 삶에 대해 뭐 주관적인 만족감이 떨어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객관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주관적인 요소도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5번의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몇 번일까요? 4번.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가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요건 문제가 그래도 조금 쉽죠, 여러분? 자, 6번. 와, 이거 요 문장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죠. 자,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자,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학자인지 딱 눈치채셨나요? 요 글을 읽고 자, 요 학자는 딱 그놈이다. 딱 파악하셨나요? 자, 그러면 누굴까요? 요 6번에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자, 거기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대.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화될 것이며 백성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요걸 주장한 인물은 누굴까요? 자,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한자로 거기 표시되어 있지. 얘는 항산이야. 항산. 자, 그리고 도덕적인 마음, 변함없는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심이에요. 자, 그러면 항산, 항심이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 항산, 항심이면 누가 떠올라야 돼? 요 사람 아주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그럼 답은 한번 맞췄는지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답 몇 번으로 했어요?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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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답은 맞았는데 답은 맞았단 말이지. 자, 06번. 자, 우리 항산, 항심, 논을 주장했던 이 인물은 바로 맹자죠. 자, 우리가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서 이 맹자라고 하는 인물이 뭐를 보장을 해야 바로 항산이라고 하는 걸 보장을 해야 백성들이 항심이라고 하는 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거 잠깐 설명을 해줄까요? 항산 항심론. 그러면 이 맹자의 입장에서 항산 항심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때
민본주의랑 왕도 정치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민본주의와 자, 왕도 정치랑 연결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본주의는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게 민본주의고 왕도 정치는 인위의 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가 왕도 정치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요 통치자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 해야 된다? 백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봤어. 누가? 맹자가. 요거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여민동락이라고 표현을 해. 여민동락.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할 때 백성들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해? 왕도 기뻐하고 백성이 슬퍼하면 왕도 슬퍼하는 게 바로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 이상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이 항산이라고 하는 걸 먼저 뭐 해줘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걸 먼저 보장한 다음에 우리 삶에 바로 최종적인 목표인 뭐로 이끌어라? 항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군주가 지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항산이 바로 생업. 항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도덕적인 마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덧붙여서 말을 하기를 만약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가 항심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왜? 일반 백성은 다른 존재인 이 선비와는 다르게 항산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항심이 없고 얘가 보장이 되면 항심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는 존재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은 뭐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항산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보면 1번의 백성의 도덕적인 마음과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답이 아니죠. 자, 2번 백성은 행복한 삶을 위해 물질적 가치를 배제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3번 백성의 도덕적인 마음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우선 조건이래. 아니지. 뭐가 먼저 보장돼야 돼요? 항산이라고 하는 게 먼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니까 얘도 틀린 답이 되겠죠. 자, 4번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는 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나요? 누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군주라고 하는 애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참 문제는 잘 풀었는데 말이죠. 자,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항상 항심론은. 자, 우리 이제 7번 교사의 물음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한 학생이래. 요것도 관점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네. 지금 보기에 보여지는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에요, 여러분? 공간적 관점이죠. 공간적 관점을 알 수 있는 건 위치와 장소, 분포, 양상, 뭐 이동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관점이래. 자, 그러면 공간적 관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몇 번이 답이 될까요? 맞아요. 3번. 인권 침해 사례를 자연재해와 연관시켜 바로 지역별로 조사해야 된다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인권학장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는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자, 그리고 2번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아본대. 사회적 제도 아주 똑똑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4번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 윤리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본대. 윤리적인 것 같죠? 윤리적 관점. 자, 그래서 5번 인권이 침해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사한대.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 8번 다음 가상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자 우리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학자 누구예요? 누구죠? 자, 이렇게 항상 관점 이야기할 때 내가 참 대답을 잘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답은 학자 이렇게 들어가면 답은 잘 맞춰. 답은 잘 맞추는데 이걸 어떻게 풀길래 학자는 기억은 못하지만 답을 이렇게 열심히 잘 맞출까? 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이 8번의 답을 몇 번으로 하셨나요? 어머, 정말 침묵이야. 자, 그러면 나는 1번 했다. 1번 없고 나는 2번 했다. 혹시 손 안 드는 거 아니지, 얘들아? 자, 나는 3번 했다. 자, 나는 4번 했다. 자, 나는 5번 했다. 아니, 또 답은 맞췄어. 혹시 천재들인가? 자, 일단 지금 8번, 08번에 이제 여러분 문제 풀 때 다음에는 꼭 학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풀 때? 자,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키워드로서 뭐가 존재를 하냐면 이성과 관련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탁월하게 발휘하라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최종 목적을 학자가 최종 목적을 자, 거기 지문을 보면 최종 여러분 지문을 보면 최종 목적을 뭘로 뒀어요? 행복이라고 뒀죠. 자, 얘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통해서 너희들이 약간 유추해 볼 만한 사상가 누가 있어? 탁월하게 최종 목적인 행복. 아리스토텔레스. 자, 학자는 사상가라고 할 수도 있죠.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동론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그럼 일단은 1번 먼저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맞지 않죠. 얘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탁월하게 발휘를 하면서 바로 현실에서 최종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좋은 두 번째, 좋은 품성은 한 번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형성된다라고 해요. 요거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얘의 근거가 뭘까? 한 번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떠올려서 왜? 자, 왜? 이 도덕적인 행위 한 번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얘가 크게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덕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보죠. 덕 몇 개? 크게 몇 크게 얘들아 크게 몇 개로 나눠요? 맞아요. 2개. 자, 그럼 어떻게 나눠요? 자, 그래. 2개까지 생각한 것만으로 아주 용합니다. 자,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해는 무슨 덕? 지성적 덕과 비이성적 부분과 관련해는 무슨 덕? 품성적 덕. 얘를 품성적 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도덕적 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성적 덕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 것을 우리가 지성적 덕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뭐 철학적인 지혜라던가 도덕적인 이러한 지혜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지성적 덕이라면 품성적 덕은 뭐야? 얘들아? 품성적 덕. 자, 얘들아.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잠깐 까마귀가 낚아채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잠깐 안 나는 거잖아? 자, 다음 시간에 그럼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얻어지는 거라고 했었지. 그럼 이 중용이 뭔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좋은 품성은 한 번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박이 되는 거죠. 그쵸? 중용은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이 중용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해당하는 그 도덕적인 덕이 중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요거 설명하면서 아프리카에 갑자기 떨어졌는데 사자 만났는데 나 사자랑 싸울 거야 해가지고 내가 사자 한 번에 코 이렇게 팍 때려가지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지나침에 해당하는 무모함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마주쳤는데 나 지나가는 강아지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도망가. 그러면 그거는 겁쟁이에 해당하는 모자람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중용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근거가 되는 건 이러한 중용이라고 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가 길러져요? 품성적 덕이라고 하는 게 길러져요. 자, 이 3번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데 얘는 바로 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4번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데 기여한대. 요거 도덕적인 행위를 습관화하는 거. 자, 그리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되는 거고, 5번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행복과 관계가 없대. 얘는 답이 아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건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탁월하다. 우리 고대 그리스의 덕과 동양의 덕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 고대 그리스의 이 덕이라고 하는 건 탁월성, 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뛰어남을 의미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탁월하게 발휘한다라고 하는 건 뭐를 발현하는 거야? 덕을 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9번. 누구에 대해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정약용에서는 크게 이 정약용이 행복을 어떻게 봤어? 열복과 청복으로 봤었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행복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자, 열복이 뭐고 청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열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연아 무슨 의미야? 출세하다, 세속적인 직업, 부와 명예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청복이라고 하는 건 다하나 뭐야? 내가 여기 봤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다시 그래. 나는 눈을 안 마주쳐. 자, 청복은 뭔가 느낌이 열복과는 반대되는 느낌인 걸 알겠죠? 이 청복이라고 하는 건 사소하지만 청아한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청복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정약용이 말하는 이 진정한 행복은 바로 청복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1번 일단 열복과 청복은 오늘날 행복의 의미와는 다른가요? 이 열복은 세속적인 직업, 오늘날에도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요소로서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창복,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열복은 소박한 삶을 살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래. 요거 아니지. 그럼 얘는 열복이 아니라 뭐야? 청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아니게 됩니다. 자, 3번. 청복은 권력과 명예를 쌓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래.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 열복에 관한 설명. 자, 4번. 열복은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래. 얘가 답이 되게 되겠죠. 자, 5번. 청복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대. 그 여기서부터 이미 글러먹었어 답은. 얘는 뭐랑 관련된 거? 열복이랑 관련된 거. 자, 이제 10번.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죠? 자, 일단은 갑과 을의 입장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갑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자, 없어졌나요? 갑은 누구예요? 거기 지금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대. 아까 앞에 나왔던 누구랑 비슷해? 누구랑 같아? 자, 문제 지문이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와. 그래서 요런 지문들의 키워드 같은 것은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하죠. 그럼 얘는 누구겠어요? 에피쿠로스예요. 앞에 나왔는데 뒤에 이렇게 못 알아보면 아직 친숙해지지 않은 학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을은 그러면 무슨 학파일까? 예. 을은 누구예요? 스토아파. 스토아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나오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거고 정신적인 평정, 뭐 평정을 방해하는 감정.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니요 해가지고 우리가 쭉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맞는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 A는 갑과 을의 모든 공통적인 입장이 되어야만 얘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행복은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인가? O, X. 둘 다 공통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나요, 여러분? 조용합니다. 자, 둘 다 O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적이라고 봤었고,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 기억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일단 제거를 해볼까요? 그러면 3번과 5번은 제거가 되겠네요. 자, 니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요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거야?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맞는 답이냐?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서는 아니오라고 하는 답이 되어야 맞는 질문이겠죠? 이거는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삶이 행복인가? 자, 또 굉장히 고요해지게 됩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우리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요 단어 어디서 들어봤지? 얘들아? 도덕 법칙? 자, 너희들 자꾸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눈만 마주치고 자꾸 회피하는데 자, 도덕 법칙 우리 누구 배우면서 요 도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었지? 자, 근대 사상가인 칸트. 자, 우리 칸트의 음모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이 도덕 법칙을 따른다라고 했었죠.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얘가 뭐라고 표현해? 정언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정언 명령이 뭐야, 얘들아? 얘들아? 자, 요거는 다른 말로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했었지. 쉽게 말해서 이 정원 명령이라고 하는 건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건 모두 다 옳은 행위야 라고 답을 하면 그 행위는 정원 명령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라고 했었죠. 정언명령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B에 들어가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가라고 할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서 모두 X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디귿 영원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삶이 행복한가? 요거 답이 될 수 있나요? C라고 하면은 누구의 입장에 맞아야 돼?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 맞아야 되는 질문인 거죠. 그쵸? 답이 되나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될까? 어느 시대에? 중세.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C. 마지막 리을 정념에 지배되지 않는 초연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스토아 학파 맞는 입장인가요? 그쵸? 이 정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뭐라고 했어, 얘들아? 정념? 정념?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을 할 때 물이나 뭐 이제 바다나 강가에 돌을 던지는 행위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부의 반응의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정념의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념에 지배되지 않는 초연한 삶을 추구를 했던 게 어디다? 스토아 학파다. 자, 그래서 답은 10번에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이거 11번은 문제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잠깐 보고 갈까요,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면 해탈은 소멸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고가 소멸된 상태를 가리킨다. 자, 현대적인 의미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해탈은 비교할 바 없는 크나큰 행복이라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대. 자, 여기 이거 무슨 사상? 11번에 박스에 해당하는 건? 불교. 불교야, 불교.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내용만 살펴보고 갈 거예요. 자, 다음 12번. 갑은 고대 사상가, 을은 근대 사상가를 아주 친절하게 고대와 근대를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이들이 각각 긍정의 대답을 할 물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죠. 자, 그러면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군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갑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성을 통해 최고의 선인 행복에 이르고자 한대. 자, 맞아요. 아주 박수. 자,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또는 이성을 통해 최고의 선에 이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을은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면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대. 을 사상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교재에는 요런 말만 표현이 되어 있어. 요렇게 해서 자연 이제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큰 군주는 바로 쾌락과 고통이라는 군주로서 존재를 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한 사상가는 누굴까요? 을이 조금 어렵지? 그러면 일단 아는 근대 사상가 누가 있어요? 아는 근대 사상가? 자, 여러분 아까 요놈 있죠? 칸트? 걔 근대죠? 자, 또 근대에 해당하는 사상가 누가 있어요? 펜다? 그리고 밀? 한 명 더? 쇼펜하우어까지 4명의 근대 사상가가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요 말을 했던 인물은 그 4명 중에 하나가 되겠지. 누굴까? 아니에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3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 3명 중에 누굴까, 얘들아?
자, 걔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이겠네요. 자, 누굴까요? 벤담과 칸트 중에. 얘들아, 혹시 요 문제만 하고 끝나고 우리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요 문제 못 풀면 여러분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자, 두 명 남았죠? 누구예요? 맞아요. 자, 드디어 맞췄네요. 벤당이에요. 자, 벤당이 가연이라고 하는 이 곳에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굉장히 큰 군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쾌락을 외쳤던 공리주의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사상가를 알았으니 기어, 갑은, 행복은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가? 긍정의 대답일까요? 부정의 대답일까요? 긍정이죠.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니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적인 덕도 형성해야 하는가?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입니다. 자, 요거 종교적 덕 주장했던 인물 누구 있어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가 종교적 덕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은 답이 아니게 되네요. 자, 디귿 행복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가? 벤담의 입장에서 이 행복과 행복을 측정할 때 이 고통과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나요? 그쵸? 쾌락 계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등용을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귿은 답이 되게 되는 거고, 리을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하는가? 이거 벤담의 입장에서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러한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 요놈 말고 다른 놈 있잖아. 미리예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